네,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 토론, 원외 측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자, 먼저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용산으로 청와대 집무실이 옮겨갈 것인가. 지금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의지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윤 당선인이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가 5월 9일까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럼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하헌기 전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게 조금 구도가 좀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찬성 대 반대 이렇게 되는 건 논점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저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희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처럼 보이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협조해주겠다는 태도가 있거든요. 인사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도저히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조차 몇 번 못했던 저희 정권이 불통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이거 좀 국민의힘에서도 반면교사 삼아서 일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요즘 자주 나오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셋집 구하고 이럴 때도 이사하고 정리하는 데는 2달 이상 걸리더라. 네. 그런데 국가 컨트롤 타워와 안보 핵심 기관의 연쇄 이전에 관한 것인데 이건 너무 급하다.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들어가는데 보름 정도 더 근무하고 뭐 한 달 정도 더 근무하고 이전하면 큰일 생기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일단은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그래도 이제 취임할 당선인의 의지를 조금 더 존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방금 하헌기 대변인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동의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굉장히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랑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몇 안 되게 큰 틀에서 동의하는 이슈란 말이에요. 네. 청와대 이전이요? 네, 두 분 다 구중궁궐인 청와대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청사 같은 데서 근무하는 조금 더 가까운, 국민들과 가까운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 공약이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서로 그 사소하다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 때문에 이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좀 이쪽 시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그래도 그 안보나 국정의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의 공백이 적은 시기가 오히려 지금이 아니냐.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5월 9일까지는 어떤 안보 상황에 있어서 어떤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청와대에도 지하 벙커나 NSC가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조금 서둘러서 마치는 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라는 점에서 나름의 합리성이 있고, 또 이사도 2달 걸린다 다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가정집 이사할 때 500억을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00억이라는 이사 비용을 책정해 놓은 거는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네. 안전하게 이사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검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도 지난주에 정상적이었다면은 맞춰졌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집무실 문제가 조율이 안 되면은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지가 아니라 아집처럼 비춰질 수 있는 태도인데요. 일단은 협조받아야 할 일이 청와대 이전 비용 딱 하나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 어떻게 인계받을 것인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밥상머리 물가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인플레이션 문제, 요가급 등 경제나 민생 위기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접어두고 그냥 이사 문제 하나 때문에 안 만난다,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게다가 오늘 권성동 의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사면 문제, 인사 문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협조받을 건 또 받았으면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서 대화하는 자세도 갖출 줄 알아야 하는데 모든 걸 이렇게 all nothing으로 하려 들면 이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데 0.73%포인트 차이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 저희 민주당이나 당선자나 반대자가 지금 국민의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막상 임기 시작하면 국회에서는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 돌입을 하는데 우리 쪽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안 만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계속 2년 동안 겪어야 될 일이거든요. 만나서 풀어야 된다. 합의해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갖고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원기 대변인 말씀이 맞아요. 원론적으로 맞는데 다만 저는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인수위원회에 각 부처의 실무실국장들이 다 파견되어 있고 말씀하신 뭐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각 부처의 여러 정책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 말씀하신 인사권, 사면권, 그리고 지금 뭐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 책정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두 분이 만나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권성동 의원이 집무실 문제가 조율이 안 되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워딩을 쓰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아직 보수적으로 잡아도 40%는 있는 상황에서 조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저희가 국민들께 언론을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가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라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좀 전에 하원기 전 대변인이 뭐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두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가 0.73%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 실행에 있어서 좀 어쨌든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것이 결국 대선에 대한 불복 아니냐,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식의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불복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불복할 도리가 없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정치 구조상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긴 쪽에서는 뭐 발목 잡는다고 무조건 뭐 결사 저지를 하고 그다음에 진 쪽에서는 상대가 망해야 하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해서 가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국민만 피로해지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합니다. 이게 불복인지 아니면 문제 제기인지 뭐 이런 것들 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비합리적인 문제로 발목을 잡으면 저희 지지율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너무 자기 진영만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공동체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는 이제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 좀 강압적으로 비춰지는 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170석 이상 있는 상황에서 점령군 행세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국회 협조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집무실 이전 문제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대선 공약 사항이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큰 틀에서 동의하시는 이슈인데 이거마저 저희한테 협조를 안 해주시냐라는 서운함이 좀 강하게 표출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도 되게 좀 서글픈 게 아니 우리나라 여야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인데 이거를 좀 편하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걸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도 예비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론에 그냥 알리기 전에 좀 청와대에다가 미리 좀 얘기도 하고 반대로 청와대에서도 우리 예비비 상정하는 국무회의 못 열겠어라고 하기 전에 좀 만나가지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일주일 정도만 서로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의 물밑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서로 뭐 다 뭐 네 탓이다라는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니까 여튼 뭐 저희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제도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이 점령군처럼 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또 한 차례 충돌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후임 내정자가 이창용 IMF 국장으로 지명이 됐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이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힘 측에 그러니까 인수위 측에 협의를 했다라고 했지만은 인수위 측에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협의하지 않은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반면에 다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서 인사 문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또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협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청와대가 마음대로 한 건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정돈된 논의가 가능할 텐데 어느 쪽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하고 이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의 얘기에 의하면 그냥 이제 이철희 실장이 전화 와서 아유 뭐 이창용 씨 어떤 거 같냐 그래서 이제 장제원 실장이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뭐 구체적인 논의를 안 했다는 거고 이제 임명 발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발표하려고 한다 뭐 협의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협의가 된 거냐 뭐 하려면 일방적으로 뭐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뭐 장제원 실장의 얘기가 100% 사실인지 청와대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이라고 좀 한다면은 아니 요즘 우리가 그냥 일반 회사 경력직 과장 뽑을 때도 누구씩 괜찮습니까? 뭐 이런 거 이상의 나름대로 뭐 협의라든지 뭐 계열사에서 뭐 누구 하나를 옮겨와도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 정말로 이 4년간 거시경제 사령탑 노릇을 하는 총재를 뽑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재임 기간과 거의 겹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제대로 된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남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언젠가는 만나야 되고 또 그 시기는 하루라도 좀 당기는 것이 좋을 텐데 말이죠. 지금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권한이 없는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지금 당선자께서는 2년 동안 공약 하나를 이행하더라도 국회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 입법 같은 거를 추진하고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려면 당선자랑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대결의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자세를 보면 국민들이 필요해 한다.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만나는 게 꼭 의제를 세팅해놓고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역대 인수위 기간의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이 만남을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축하, 덕담 이런 거 위주로 가다가 나중에 의견을 조율해가는 만남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보면 일단 이런 거예요. 뭐 보안상의 문제를 비롯해서 언론에다가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어떤 고충, 집무실 이전 문제만 해도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더라라는 부분이 있고 당선자께서는 내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전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만나야 어떻게 뭐 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일정부터 조율해서 한번 만나야 풀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 자체가 만나서 그냥 사진 찍고 쇼만 하는 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전현직 아니죠. 현재와 미래 권력이 만나는 건데 뭔가 어떤 성과를 내거나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만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당선인이 갖고 있다면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는 밑에 있는 참모들이죠. 참모들이 청와대 참모들과 제대로 소통을 해가지고 뭐 단 한 가지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세팅을 해서 뭐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초대 국무총리의 안철수 위원장이 가려는 것은 조금 과도한 욕심으로 비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권 의원의 얘기여서 가볍게 지나칠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이미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이 발언이 조금 과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 국민이 핵심 관계자라고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당선인의 의중인 것처럼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사에 관한 한 사항은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제가 국민의힘의 그 핵심 관계자는 아닙니다만은 당내에서는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역 지침이라든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사항이고 실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공동정부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긴밀하게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협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 당선인이 아닌 그 누구의 얘기도 저는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은 내일 새 원내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뽑게 되는 새 원내대표 대강 윤곽이 조금 뭐 이르긴 하지만은 저 어떻게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비대위 문제가 지금 설치가 얼추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저희 과제가 뭐냐면 당을 안정화시키면서도 그 당을 쇄신으로 어떻게 운반해 나갈 것인가 이게 과제인 거거든요. 안정화시키고 쇄신이라는 변화 이 둘을 동시에 풀어야 하고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제 야당이 되면 원내 협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게 고차 방정식인 건데 여기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게 이제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나 당내에서도 이런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현재로서야 물론 뭐 박광원 의원이나 박홍근 의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분들의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뭐 친명이니 친문이니 개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김경엽 의원처럼 그냥 둘 외에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지혜롭게 좀 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단순히 원내대표 한 명 뽑는 이런 선거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예, 저희 둘 다 원외 사람들이라 가지고 예. 원내대표 선거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국민의힘에는 이제 벌써 이제 지방선거 공천 룰을 갖고 벌써 이제 소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관심의 중심은 홍준표 의원인데요.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공천 룰에 따르면은 일단 많은 핸디캡 이걸 지고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뭐 현역 출마자나 탈당 전력자에 대한 그 그러니까 감점을 준다는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기도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룰 세팅에 관여했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룰이고 홍준표 후보 뭐 한 사람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제일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게 홍준표 지금 이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기에 참여한 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좀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좀 볼썽사납게 무슨 이걸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누가 주도를 했느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보면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가 이걸 주도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금세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드러날 얘기를 조금 좀 본인의 너무 지나친 관점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여튼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지방선거 이전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 것 같고요. 막상 선거 좀 본격화되면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여성의 공천의 30%를 강제로 할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도 글쎄 이제 이 30% 할당돼 있는 이 퍼센테이지를 채우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청구서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제 분명 의미가 있지만은 이게 사실 일반적인 청년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오히려 할당제가 불공정하다고 하고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자격시험 이게 공정하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기초 자격시험으로 모두 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점 방금 말씀하셨던 가점 감점 제도를 두기도 하고 다시 보정치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당내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해서 시도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내부 인재를 키워내고 발탁하는 제도를 안착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청구서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쇄신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렇게 뭐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에 사람이 없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네. 진입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시도위원들 뭐 지역위원장이 공천 영향 행상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중앙에서 한 30% 이상은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람을 찾아서 채워라. 예. 이런 기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30%로 강제로 할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예. 이제 이거 자체가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고 받아들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단은 청년들 다 먹고 살아야 하고 당내에서 정당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성장하고 내부 인재 발탁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이 공천권 역량을 행사하면 결국 자기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이제 공천을 행사하고 예.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중대장처럼 이렇게 활동해왔던 그 구태 정치의 문화가 없었냐면 없었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려면 중앙에서 정리를 해서 괜찮은 청년들 발탁해서 빨리 키워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좀 경쟁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저희 당에서 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뭐 이런 거 당협위원장 뽑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은요. 청년을 할당을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예. 청년 할당하면 돈 많고 시간 많은 청년들만 잔뜩 옵니다. 예. 막 말씀하신 뭔가 막 아버지가 건설사 사장님이고 막 이런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청년 할당을 확 늘려버리면 방금 하원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청년 우리 옆에 있는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고 좀 약간 풀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보좌진이나 당직자로 훈련받았던 분들이 있는데 눌려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까지 다 발탁을 해서 찾아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당내에서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과거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좌진 출신의 공천 주고 이런 거 잘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야말로 국회에서 국정과 정책 기반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던 분들인데 네. 공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보좌진들도 이게 진출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까? 사실상 그랬죠. 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역 유지라든가 다른 어떤 활동했던 분들 위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강제로 30%를 늘려놔 버리면 어쨌든 실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경쟁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쇄신의 한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의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말이죠. 네. 뭐 아직 결심을 한 건가요? 어떻게 뭐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선 성적표를 받아보고 제일 크게 위기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에서 저희 예상보다 많이 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물이 나왔을 때 과연 경기에서 저희가 선전 내지는 뭐 당선이 되겠느냐라는 위기감이 당내에서 매우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도 거부감이 없는 중도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등판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당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 할 생각이면은 바로 안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요새는 경기지사는 좀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강하게 좀 출마하셔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출마하실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대선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그 쉽지 않은 선거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만약에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거는 정말 재기의 큰 발판, 날개를 그렇죠. 다는 건데 설령 낙선하더라도 방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승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뭐 탓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뭐 지사 선거도 있지만 서울시장도 또 아직 마땅한 후보가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요. 서울이 지금 저희 민주당에게 아주 어려운 지역이 돼 있거든요. 4.7 보궐선거부터 저희가 심판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이 아직 안 풀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갈 후보군은 이 책임을 비교적 잘 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중량감도 있어야 되고 국민적 신뢰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 있게 출마를 천명했던 분들도 지금 안 나가겠다고 하는 중이고 후보군에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도 인터뷰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이거는 당내 쇄신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뭐 양당이 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대선